환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가 필요하니까 환지 방식만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80페이지. (180페이지) 보시면 뭐 그림이 이렇게 조금 나와 있는데 조그맣게 그걸 좀 확대해 보죠. 여기 토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있는데 이 개발되기 이전 사업,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기 이전 상태의 토지들은 이 필지가 이렇게 막 얽히고 설키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런 토지들은 필지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효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지역에서는 공공시설도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환지 방식으로. 그래서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나면 이런 모양의 토지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필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기존 토지 소유자에게 바꿔주는 겁니다. 즉 나는 원래 여기 환지되기 전 토지 소유자였는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이렇게 정리된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 이 바로 환지 방식.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니까 기존보다 효용도 많이 증진이 되고 그다음에 부족하던 공공시설도 확충을 하게 되는 거, 요걸 환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환지 방식. 자, 그러면은 보통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보다 많이 받게 될까요? 작게 받게 될까요? 그걸 감보라고 부르는 감보. 감에서 보상받는다라고 해서 감보라고 합니다. 감보. 그리고 이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감보율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는 이제 실무에서 쓰는 말이고 우리 법에서는 이 작게 받게 되는 비율을 토지 부담 율 이렇게 합니다. 토지 부담률. 내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이다라고 해서 이걸 토지 부담률 이렇게 부릅니다. 이거는 이제 앞쪽에 아까 용어의 정의에 나와 있던 건데 감보율. 자, 그러면은 이게 작게 받게 되는 이유를 한번 보죠. 환지되기 이전 상태의 토지에는 공공시설이 많이 부족했었죠. 근데 이렇게 부족하던 공공시설을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나면 확충을 해줍니다. 즉 공공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비용을 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게 됩니다. 즉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된다라고 해서 이걸 뭐 공공시설 감보 이렇게 부르고, 자, 기존에는 토지 모양이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꾸는 거죠. 마찬가지 돈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역시 돈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시행자는 그렇게 제공받은 토지들을 모으는 거죠.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합니다. 그걸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채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채비지. 그래서 채비지라는 게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라고 해서 채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채비지. 해서 여기를 채비지로 지정을 해서 이걸 일반인들한테 파는 거죠. 그런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으로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용 방식이라는 건 환지 방식이랑 수용 방식을 비교해 보면 사업 비용은 어떤 게 더 많이 들까요?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용 방식이 사업 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겁니다. 토지를 다 사들여야 되니까. 근데 이건 환지 방식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제공받아서 팔아가지고 사업 비용에 충당하고 땅을 바꿔주는 방식이니까 비용은 상대적으로 작게 드는 거죠. 대신에 사업의 속도는 뭐가 빠를까요? 수용 방식. 이건 일반적으로 토지를 사들여가지고 보상하고 사업을 하면 되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권리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원래 1억짜리 가지고 있었으면은 환지 후에도 1억짜리 토지가 되게끔 이렇게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 권리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거죠. 이런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장단점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뉴스에 많이 나오는 대장동 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보통의 신도시들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수용 방식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수용 방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규모가 조금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많이 보입니다. 환지 방식을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많이 하는데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 해당 당사자 빼고는 잘 모릅니다.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공공시설 때문에 작게 받게 되고 채비지 때문에 작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공공시설 간보, 채비지 간보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작게 받게 되는 비율, 그걸 간보율 내지는 토지 부담률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 토지 부담률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토지 부담률. 그래서 자 여기 기존에 내가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보죠. 거기다가 토지 부담률을 50%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토지 부담률이 50%라는 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 비율이 50%라는 거죠. 그러면 50%를 공공시설이라든지 채비지 비용으로 내는 겁니다. 그럼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은 50제곱미터. 자,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요걸 뭐라 부르냐면 권리면적이라고 부릅니다. 권리면적. 권리면적.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 이건 기준면적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용어들은 모르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게 되는 면적, 요게 권리면적.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원래 나는 요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환지 방식으로 공사를 한 이후에는 이 토지의 소유자가 되죠. 즉 내 소유권은 요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권리면적, 내 소유권에 대한 면적이라고 해서 권리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면적. 자, 근데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는 이유는 효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죠. 근데 이렇게 토지 면적이 아주 작은 토지들 이런 것들을 다 쪼개가지고 하나 다 나눠주다 보면은 효용이 증진될까요? 감소될까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에서 토지의 분할 중에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크게 분할하는 게 허가사항이었습니까? 작게 분할하는 게 허가사항이었습니까? 그러니까 토지를 잘게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권리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 그걸 뭐라 부르냐면 과소토지라고 합니다. 과소토지. 이런 토지들에 대해서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습니다. 나눠주면은 효용이 감소되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토지가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이 아니라 받게 되는 이 권리 면적을 기준으로 과소토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 이걸 이제 신도시 만드는 방식에 도입을 하는 겁니다. 이거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 서울에 안 살고 시골에 살다 오신 분들은 토지가 이랬다가 이렇게 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을 텐데. 70년대 경지정리 사업할 때, 새마을운동할 때 보면은 경지정리 사업을 하죠. 예전에는 소 끌고 다니면서 농사 지을 때 토지가 이래도 됩니다. 근데 외국 농산물이 개방이 되죠.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그러면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 그 농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마다 소유할 수 있는 소유 상한이 다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도 이거 소규모 자영농 육성 정책을 펼치다가 가격 경쟁이 안 되니까 우리도 이제 대규모로 농사 짓자. 기계 가지고 소 갖고 와는 안 되겠다 해서 경운기랑 트랙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해서 농로, 수로 만들고 도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한 게 경지정리 사업. 이게 좋더라는 거죠. 그걸 그대로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데 차용해 온 게 환지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환지 방식이다라는 거. 해서 뭐 앞쪽에 우리 아까 용어의 정의 몇 가지 보면은 170페이지 잠깐 보실까요? 가로 4번에 환지라고 돼 있죠? 그 예전에 경지정리 사업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이렇게.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을 그대로 도시 개발 사업으로 채용한 거, 그걸 환지 방식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은 현재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 사업의 시행 수단으로서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시 적용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예전에 경지 정리 사업 하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 그다음에 가로 5번에 보면 채비지 말씀드렸죠.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입니다.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 그래서 사업을 할 때 비용이 필요할 텐데 그걸 기존의 토지 소유자들이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 일부를 채비지로 제공을 하게 되고 시행자가 그걸 모아가지고 판 다음에 그걸 사업 비용에 충당한다. 비용에 대체되는 토지다라고 해서 이걸 채비지 이렇게 부릅니다. 채비지. 그래서 좀 읽어보면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끊어야겠죠? 이렇게 띄어쓰기가 안 돼 있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사업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정하여 처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토지를 보류지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류지는 뭐냐면, 자,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에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환지 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이 환지 계획에는 자, 종전 토지, 환지되기 전에 토지가 있겠죠. 되기 전에 1번지 토지는 갑이 500제곱미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환지 계획에 보니까 환지되고 나서 1번지 토지. 그러니까 지번 부여를 새로 하겠죠. 구획 정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1번지랑 이 1번지는 다른 겁니다. 환지되기 전에 1번지는 갑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갑한테 환지하고 나서는 환지되고 나서 1번지 갑에게 250제곱미터 주겠다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환지라고 부르죠. 이렇게 누구한테 몇 제곱미터를 준다라고 정해놓는 거, 이걸 환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빼놓는 땅을 보류지 이렇게 부르는, 보류지. 용도를 보류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지 계획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환지로 이렇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만 따로 채비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채비지. 그러니까 네. 보류지가 더 넓은 개념이고, 보류지 중에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을 따로 채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채비지. 그래서 다시 보면은 거기 세 번째 줄에 아까 띄어쓰기 안 돼 있던 부분, 도시개발 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이것뿐만 아니라 경비에 충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 계획에서 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다른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빼놓는 땅을 보류지라고 부르고, 그 중에 일부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땅만 따로 채비지라고 하는 겁니다. 채비지. 그래서 이러한 보류지 중 공동시설 설치 등을 위한 용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토지를 제한 부분, 즉 시행자가 경비 충당 등을 위해 매각 처분할 수 있는 토지, 팔 수 있는 토지를 채비지 이렇게. 예. 다음, 자, 입체환지라는 게 나오죠. 입체환지. 이건 뭐냐면, 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건 주 목적이 요 택지를 조성하는 겁니다. 토지를.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준비를 하는 거죠. 택지를 조성하는 건데, 그러면 택지만 조성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건물을 짓기도 합니다. 건물을. 그걸 입체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원칙은 토지 소유자에게 평평한 토지를 가진 사람한테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는 거. 이게 원칙. 이걸 뭐라 부르냐면 평면환지 이렇게 하면 평면환지. 평평한 토지를 평평한 토지로 바꿔주니까. 근데 기존의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들에게 입체적인 건물을 지어서 이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권과 대지 지분으로 바꿔주는 거, 그걸 바로 입체환지 이렇게 부르는, 입체환지. 입체적인 건물을 지었으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건물을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주 사업은 택지를 조성하는 거지만 그 사업 시행자가 입체환지를 위해서 건물을 짓기도 한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입체환지를 하는 경우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안에 뭐 내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보면 토지 부담률. 요거 말씀드렸죠. 가로 안에 감보율 돼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단어는 요거. 토지 부담률. 토지 부담률. 이것도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뭐 면적식 평가식 나눠가지고 면적식에서 토지 부담률을 적용한다라는 건데, 환지를 할 때에는 원칙 가격을 맞춰줍니다. 기존에 내가 1억짜리 가지고 있었죠. 그럼 환지 후에도 1억짜리 토지로 맞춰주는 거. 이걸 평가식 이렇게 부릅니다. 평가식. 가격을 맞춰준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작게 받아도 기존의 토지 가격이랑 비슷해질까요? 네. 효용 가치가 증가됐으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니까 면적이 줄어들더라도 가격은 비슷해지는 겁니다. 근데 토지 이동이 경미하거나 이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단순한 정비 등의 목적으로 하면은 환지 전후의 토지 가격 변동이 크지 않겠죠. 그럴 때에는 면적을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면적을. 이렇게. 그런 것들. 그리고 이 토지 부담률이라는 건 면적을 맞춰줄 때 내가 부담해야 되는 토지의 비율. 그래서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던 면적에다가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내가 후에 받게 되는 요 면적, 이걸 권리면적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면적.
그래서 그 옆에 보면 뭐 평균 토지 부담률을 구하는 공식 나오고 이런 거 나오는데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보면은 173페이지 맨 그림 바로 위에 동그라미 4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 전에 비해 돌려받는 토지 면적은 줄어들지만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한 지가 상승이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보던 것 뒤쪽에 가보면은 180페이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 180페이지 위쪽에 보면은 그 환지 계획에서 이렇게 줄로 쭉 내려와가지고 조그마한 박스 안에 막 조그마한 글씨들이 쭉 써져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적응환지, 증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 이렇게 돼 있죠. 그게 뭔지 한번 보죠. 자, 요 환지 계획에는 종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토지 면적이 들어가고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환지 후에 내가 받게 되는 면적을 뭐라 불렀죠? 권리 면적. 자, 원래 내 권리 면적은 100제곱미터인데 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더 받았다라고 해서 이걸 증환지 이렇게 보면 증환지. 그럼 덜 받으면 뭘까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공법이 너무 감환지. 그 다음에 자, 과소토지,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들은 환지를 지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걸 환지 부지정 이렇게 환지 부지정. 그래서 권리 면적이 있는데 이 권리 면적보다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걸 증환지. 그 다음에 덜 받을 수도 있다. 그걸 감환지. 그리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환지 부지정에는 종류는 거기는 뭐 3가지라고 돼 있는데 크게 나누면 한 2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 직권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 3가지인데 자, 여기 과소토지일 때 안 주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걸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렇게 부릅니다. 환지 부지정. 그 다음에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나는 원래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시행자를 찾아가가지고 나는 환지 받기 싫어. 이 동네 진저머리가 난다. 막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 환지 지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내가 환지 받기 싫어요. 라고 했으니까. 그걸 신청에 따른 환지 부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돈 받고 나가겠죠. 현금 청산 받고 그런 것들. 그래서 환지를 할 때에는 내 권리 면적보다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적응환지라는 건 뭐냐면 내 권리 면적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게 적응환지.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적응환지를 해야겠죠. 근데 적응환지의 원칙의 예외로서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권리 면적 그대로 받으면 적응환지. 그게 원칙. 근데 더 받으면 증환지, 덜 받으면 감환지, 안 받으면 환지 부지정.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구나. 그 182페이지 1페이지 보면은 적응환지의 특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원칙은 권리 면적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이 특례로서 환지 부지정. 그래서 뭐 신청 동의에 따른 환지 부지정. 내가 환지 받기 싫어요라고 하면 안 줍니다. 그 다음에 과소토지에 의한 환지 부지정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마지막 하나는 일단 지금은 놔두십시오. 지금은. 그 밑에 니은에 증환지, 감환지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입체환지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원래는 토지로 바꿔주는 건데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을 지어서 바꿔주겠다라는 게 입체환지.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채비지, 보류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밑에 환지 처분의 내용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환지 계획입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에 수업할 때 환지 계획을 작성을 해서 실제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환지 계획을 실제로 작성을 해가지고 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184페이지 가보시죠. 자, 정비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는 절차에 관해서 다룬 법률입니다. 그래서 정비법에서는 일단 제일 중요한 게 거기 2번에 정비사업 보입니까? 그겁니다. 그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데 하나 더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게. 개선 사업. 그래서 크게는 정비사업이 3가지로 나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자, 정비법은 제가 한 12월, 1, 2월 달까지도 이 정비사업 3가지만 딱 비교를 할 겁니다.
그걸 비교를 하고 나서 절차로 들어가야지 정비 사업을 구분이 안 되고 절차로 들어가면은 그 절차 안에서 막 헷갈려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정비 사업 세 가지를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를. 오늘은 이 정비 사업들이 어디에서 시행되는지 그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재건축 사업. 요렇게. 뭐 상세하게 나누면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일단 놔두시고 작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올해 처음 생긴 건데 그건 일단 놔두시고 일단 요 세 가지. 예전에는 정비사업 종류만 6가지였는데 그걸 통합하고 하나는 다른 법으로 보내면서 지금은 3가지로 줄었습니다. 이 정비법이 아무래도 공부하면서 조금 어려울 겁니다. 조금. 그래서 밖에서 이제 분양사업 같은 거 하시던 분들, 분양사무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자기 아는 단어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데 해보면은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근데 일단은 첫 단계가 이 정비사업들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이 세 가지 사업을 구분을 해놓고 절차에 들어가야 조금 덜 헷갈린다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정비사업 구분하는 거.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에 보면은 이 정비사업들이 각각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를 그 정의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거기 책을 보시면 됩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에서는 어떻죠? 극히 열악합니다. 극히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돼 있죠? 거기까지 끊으시고 1번. 그게. 그래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합니다. 도로 이런 것들이 아주 열악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라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이나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해서 보통 우리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은 기존에 있던 건물들 그대로 밀어버리고 거기다 새 건물 짓죠. 근데 요거는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보전, 정비, 개량하는 방식, 즉 고쳐 쓰는 방식입니다. 고쳐 쓰는 방식. 개선 사업은. 그러니까 동네마다 그 벽화 그리고 하는 데 있죠. 그게 대부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화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첫 번째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한 지역. 이런 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이게 첫 번째. 그까지 끊으시면 되고 두 번째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나머지는 다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요거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양호. 도로라든지 각종 기반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는 곳이죠. 근데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어떻게 되어 있죠? 밀집. 거기는 공동주택이란 말이 들어가 있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하는 사업이 재건축 사업. 요렇게. 이러한 사업들은 요렇게 이러한 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말로만 들어서는 잘 모르겠으니까 요거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 보면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여기 어딜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달동네 정비 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실제로 달동네 맞습니다. 달동네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 달이 떠 있겠죠. 여기서 하는 거. 여기서. 요게 개선사업 1번. 개선사업 1번.
그래서 요걸 달동네 정비사업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의 1번 보면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까지는 아니고 그냥 열악하죠. 그 다음에 노후불량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은 아니고 그냥 밀집. 그건 어디냐면 달동네 밑에 동네입니다. 혹시 주변에 재개발 구역이 있으면 가보시면은 완전 평지보다는 살짝 오르막 이런 데가 많습니다. 이런 데가. 그러니까 달동네 밑에 동네. 완전 평지라든지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것보다는 약간 오르막이긴 한데 이 달동네 정도까지는 아닌 이런 데.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 같은 것들이 쫙 밀집돼 있는 그런 데가 재개발 사업을 하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개선 사업의 이제 두 번째인데 개선 사업의 두 번째는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원래는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 막 빌라 같은 것들, 다세대 주택, 원룸촌들 이런 것들 막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곳인데 보통은 재개발 사업을 하는 곳이죠. 자,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건물들 싹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짓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정비구에 가도 재개발 사업을 하면은 다 밀어버리고 고층 아파트 짓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과연 진짜 옳은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좀 새로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개발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고안해낸 게 저겁니다. 자, 저런 것들은 어떤 사업인지 보죠.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주변으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중간중간 뭐 빈집도 있고 뭐 이쪽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였죠. 그리고 이런 데는 가로등 같은 게 잘 없어가지고 껌껌합니다. 골목이. 그래서 밤에 이런 데 지나다니면 무섭습니까? 무섭습니까? 아, 무섭죠. 그래서 이런 데 사람들이 잘 안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었는데 항상 천편일률적으로 어딜 가든지 뭐 전국 어딜 가든지 다 재개발 사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고층 아파트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속적으로 지금 감소하고 있고 세계 유례 없는 속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지었는데 이런 고층 아파트들 지금 지으면 잘 팔리죠. 지금 잘 팔리는데 나중에 얘네들의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게 40년 후에 되면은 이 25층, 30층 지금은 거의 용적률을 끝까지 써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을 재건축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25층, 30층을 지었는데 이걸 수익성이 나려면 5층짜리를 허물고 20층을 지어야 이게 수익성이 있겠죠. 25층을 허물어 가지고 25층을 지으면은 수익성이 안 나는 겁니다. 1대1 재건축이 되는 거죠. 내가 돈 다 내고 사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25층, 30층에는 들어갈 사람이 많지만 이렇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40년 후에는 이 아파트들에 들어갈 사람이 있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나중에 뭐 콘크리트 재앙이 온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니까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기존에는 어두컴컴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 가로등을 설치해 줍니다. 곳곳에. LED로. 밝아졌죠? 자, 밝아졌다라고 해서 무섭지 않은 건 알겠죠? 범죄 예방 대책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물 곳곳, 여기 CCTV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거죠. 풀 HD급 화질로 밤에도 모공까지 지키는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러면은, 자, 밝아지고 범죄 예방 대책까지도 수립을 했습니다.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덜 무서워졌죠? 여기가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무서운 분이죠. 이제, 자, 이제 안 무서워졌죠? 그리고 나서, 요런 데는 예전에 보니까 빈집들도 많더라는 거죠. 해가지고 이 빈집 몇 개를 허물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 세탁장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는 그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그 부산의 감전마을 아시는 거 감전마을? 그 어린 왕자 있고 그 사진 찍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산에 진짜 둘도 없는 달동네인데 그런데 막 벽화 그려놓고 뭐 해놓고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더라고. 거기가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다큐멘터리 3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적돼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한 겁니다. 벽화 그리고 서울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그 동네에다가 재능 기부해가지고 벽화 그려놓고 막 사진 찍게끔 하는 거. 그런 데는 연로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마을의 청년들이 그 연로하신 분들 마을 그 이불 빨래 같은 거 모아가지고 이런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세탁장 같은 걸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 타가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장 같은 걸 허물어가지고 앞에다가
조경을 이렇게 쭉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범죄 예방 대책 같은 것들이 충분히 포함이 됐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살기 좋게. 그러니까 도로 같은 거라든지 각종 기반시설, 공동 이용시설 같은 걸 확충을 했죠. 그리고 나면 이 주택은 소유자들이 스스로 고쳐 쓰자 이 말이에요. 고쳐 쓰자. 그래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자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입니다.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 시절에 이런 사업들을 좀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허가를 안 내주는 대신에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해보자라는 거. 그게 일맥상통하는 게 아까 말했던 도시 재생 사업이랑 도시 재생 사업. 이런 방식으로 고쳐 쓰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그다음 재개발 사업은 두 번째 보시면은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 오래된 재래시장 같은데 그 종로의 낙원상가 같은데 가보면은 되게 낙후돼 있죠. 노포들도 많고 그런 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낙후된 상가들이 많다 보니까 상권이라든지 이런 것들 도심 기능이 많이 떨어진 거죠. 그런 지역에서 정비 사업을 통해 가지고 신식 건물들 지어서 그 서울에도 그런 게 뭐 동대문 같은데 예전에 그 옆에 뭐 종합 쇼핑몰 밀리오레 같은 거 만들죠? 그런 것들. 예전에 상가들이 되게 이제 재래시장이었는데 그거를 신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여기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로 바꿔주는 겁니다. 부산에 가보시면은 자갈치 시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예전에는 노상에다가 다 깔아놓고 했는데 그 옆에 보면은 신식 건물 지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횟집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이런 재래시장들 정비하는 거. 그다음에 저쪽에 물레동 저런 데 가면은 조그마한 공장들 되게 많죠. 근데 거기 보니까 공장들 폐업하고 나간 데다가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거기 맛집 같은 거 몇 개 들어오니까 거기가 이제 핫플레이스가 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하는 거. 오래된 공장지대 이런 것들 개선 사업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은 어떻죠?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는 단지 입구 바로 앞에 8차선 도로가 위치합니다. 그리고 단지에서 얼마 안 나가면 여기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뒷문으로 나가니까 이쪽에도 지하철역이 있고 지하철역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쪽으로 나가 단지가 커가지고 이쪽으로 나가니까 또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트리플 역세권. 이렇게 이런 데인데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지 4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건물 곳곳에 금이 가 있고 지하 주차장이 없고 수도꼭지를 트니까 녹물이 콸콸 쏟아지고 이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변에 기반시설은 잘 돼 있죠. 잘 돼 있지만 이 아파트가 낡아서 이 아파트를 고쳐 쓰는 거. 이게 재건축 사업. 음마아파트, 장미아파트, 잠실주공 이런 것들. 즉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공동주택. 예전에는 재건축 사업에 공동주택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대부분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 곳들이 공동주택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이나 다세대가 밀집한 지역들은 대부분 정비 기반시설도 열악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는 재건축을 잘 안 하고 대부분의 재건축 사업 대상 지역들이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을 개정을 하면서 공동주택이란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글자만 보는 것도 있지만 시험에는 당연히 저 글자가 나오겠죠. 근데 이런 것들, 이러한 지역에서 사업들을 시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면은 거기 187페이지. 토지 등 소유자라는 게 보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 자, 정비구역 안에서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즉,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조합 만들죠.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 자, 재개발, 재건축 구역 앞에 가면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많습니까? 작습니까? 엄청 많죠. 뭐 하려고 하냐면 그 분양권 전매하려고. 그 다음에 입주장에서 그 전세 놓고 그런 거 하려고. 그러니까 물건이 그만큼 많으니까 그만큼 많이 놓이겠죠. 그래서 나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부푼 꿈을 가지고 재개발 구역 앞에 사무실을 딱 차리는 겁니다. 사무실 차려가지고 첫날 개업했다고 아는 사람들 막 떡 나눠주고 있는데 이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 건물 소유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분은 절대 안 올 겁니다. 상담을 해줘야겠죠. 그거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이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권리자. 정비구역 안에서 권리자가 되고 안 되고가 바로 이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자,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하고 나중에 개선 사업에서는 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지 않는데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지금은 절 비웃겠지만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 말이 생각날 겁니다. 및 그 이게 중요해. 차이점이 보이죠? 위에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근데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자, 내가 이게 사무실을 차린 곳이 재개발구역 앞입니다. 재개발구역 앞인데 여기 건물만 가지고 있고 토지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건물 소유가 찾아와가지고 나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됩니까? 안 됩니까? 재개발구역이면?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또는으로 엮여 있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까지도 조합원이 됩니다. 뭐 물론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상권자한테는 분양은 안 해줍니다. 분양 대상에서는 제외되는데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구역이 아니라 재건축구역입니다. 재건축구역에서 토지만 가지고 있거나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내가 조합원이 될 수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및 그니까. 및 그. 그러면은 자 여기서 재건축 사업을 하겠답니다. 나는 비록 건물만 가지고 있거나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에서 10년 이상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동네에 나도 살고 싶은데 지네들끼리 재건축 사업 해가지고 막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죠. 이 사람 나가라 하면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그게 알박기입니다. 알박기. 그러니까 알박기라는 개념은 물론 이제 나머지 뭐 주택법이나 이런 데서도 다른 알박기가 있습니다. 정비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개념 때문에 이런 알박기들은 재건축 사업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뭐 저기 보면은 무슨 교회? 거기 막 버티는 박광호 목사가 그런 것들은 재개발 구역인데 그냥 자기들 막 강제로 수용하러 들어오니까 그거 그냥 버티는 거지 이런 알박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하는 알박기가. 이런 사람들한테 청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도 청구. 팔고 나가달라는 거죠. 아까 매수 청구랑 이건 다른 겁니다. 매수 청구는 사업 안 하니까 이거 사줘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사업 시행자가 제발 좀 팔고 나가 주십시오라고 매도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매도 청구는 처음에 이렇게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 건물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정비 사업 하려면 이런 사람들의 토지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해야겠죠. 남의 땅에다가 아파트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찾아가가지고 협의를 하는 거죠. 이거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하면 이 사람들 뭐라 그러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거 절대 안 판다 그러죠. 그게 알박기. 근데 이걸 버티고 하면은 이게 시행자는 손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시행자는 이 사람들 달라는 돈 다 주고 사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나중에 분양할 때 다 반영을 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런 알박기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최종 소비자인 분양받는 사람. 즉 공공의 이익에 반하죠. 그래서 이런 매도 청구라는 제도를 인정을 하는 겁니다. 삼성물산 돈 벌라고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분양 가격을 올라가면은 공공의 피해가 되니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을 이게 차라리 돈 달라는 대로 주고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몇 천억씩 정비 사업을 할 때 사업 비용이 들겠죠. 그거 하루 금융 비용만 해도 몇 억씩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고 사는 게 낫죠. 근데 나중에 그런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토지를 비싸게 산 비용을 분양 가격에 다 반영을 해버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 청구라는 거. 해서 처음에 가서 협의를 하는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삼성물산은 법원에 갑니다. 매도 청구는 이 토지 소유자한테 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제기하는 매도 청구 소송입니다. 소송. 법원에다가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님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이 요구하는 금액이 개발 이익 등을 다 반영했을 때 적합하다라고 하면은 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야 이건 좀 심하지. 10배, 20배는 너무 심하지. 하면은 시가대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개념들 때문에 이런 나중에 매도 청구라는 제도도 다 여기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이 누가 되는지도 토지 등 소유자 요 개념에서 나오는 겁니다. 요 개념에서.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나 재개발 사업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지만 재건축 사업은 건물이랑 그 부속 토지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재건축 사업은 요까지만. 그래서 그 뒤에 제가 본 강의 가면은 여기 사업 시행 방식이랑 시행자, 시공자 선정 시기까지 딱 붙일 겁니다. 그거 다 쓰면 딱 칠판 한 판인데 그 한 판만 여러분들은 3월 때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판만.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달부터 정비 사업의 절차로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이제 뭐 거의 다 됐는데 건축법이랑 주택법은 제가 뭐 따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이런 것들은 암기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게 건물을 어떻게 짓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높이는 몇 미터로 하고 도로에 몇 미터 접해야 되고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몇 미터가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숫자들이 쭉 나오니까 그런 것들은 뭐 굳이 지금부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에 주요 용어들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법을 할 때는 목차를 쓰는데 건축법도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한번 보죠. 건축법에서는 첫 번째 적용 대상물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건축법을 어디다가 적용할지 그래서 건축법은 첫 번째로 대지에다가 적용, 대지. 자, 모든 토지가 대지가 아니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따로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다음에 건축법이니까 당연히 건물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건물의 정의는 거기 나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뭐 첫 번째는 대지인데 그건 일단 놔두시고 199페이지 2번에 보면은 건물이라는 게 나오죠. 199. 건물이 뭔지 한번 보죠. 199페이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에서, 그러니까 토지 위에 설치하는 인공을 가해서 설치하는 공작물입니다. 그 중에서 지붕과라고 되어 있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래서 토지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이게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건 뭐죠? 지붕은 필수요소. 물론 건축공법이 발전함에 따라 지붕이 없는 건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법에서 정하는 정의는 지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나 벽은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지붕이 있고 이렇게 기둥이 서 있는 이런 것도 건물이다 이 말입니까? 네. 지붕이 있고 기둥이 있으니까. 오늘 갔다 오셨을 수도 있는데. 추유소. 이런 것도 건물이다. 예. 지붕 있고 기둥 있으면. 그러니까 지붕은 반드시 필수요소고 기둥이나 벽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건물. 그 다음에 뭐 가로 2번에 나오는 내용은 일단 나중에 이런 것들은 외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이라는 게 밑에 나오죠. 모든 공작물에다가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 써져 있는 것들 일부 공작물에 건축법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맨 첫 칸에 보면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그걸 다 외워야 됩니다. 옹벽이나 담장은 2m를 넘는 광고탑, 장식탑, 기념탑, 첨탑 이런 것들은 4m,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굴뚝 6m, 철탑, 통신용 철탑은 6m, 고가 수조는 8m, 그런 것들만. 그게 외우는 거니까 제가 건축법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 그건 나중에 다 외워드리면 그건 쉽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작물이 아니라 그 건물 옥상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은 고속도로 옆에 여기는 무슨 사과의 도시 뭐 충무 이런 것도죠. 그 광고탑 그거 높이 4m가 넘으면 그거 그냥 지으면 안 됩니다. 건축법 적용 대상물이 되기 때문에 축조 신고라는 걸 하고 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굴뚝, 그다음에 옹벽, 담장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그다음에 지하층이라는 게 나오죠. 지하층. 뭐 적용 대상물에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놔두시고 뭐 지하층이라는 개념 책의 순서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자, 여기 지표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면이 여기 있는데 읽어보면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지표면이 여기 있고 건물의 바닥은 지표면보다 밑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자, 여기까지를 한 개층, 그 위에 건물들을 쭉쭉쭉 더 짓겠죠.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해당 층의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라고 해야 되는데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그러니까 자, 해당 층 높이를 하얀색으로 해보죠. 해당 층 높이는 요 하얀색이죠. 근데 건축물의 바닥부터 지표면까지의 높이, 노란색이 하얀색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거. 요걸 지하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높이.
평균 높이. 그러니까 땅에 묻힌 부분이 더 많은 층, 그걸 지하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전에 뉴스에 나왔었는데 이건 평균 높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하층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사지에다가. 평균 높이기 때문에 요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평균 내면은 요거 2분의 1이 땅에 묻히게끔 요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요쪽에다가 창문을 내버리면은 거의 실제로는 1층처럼 쓰는 거죠. 근데 건축법상으로는 지하층으로 포함이 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나중에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은 용적률에 산입하지 안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래 이걸 실제로 1층처럼 쓰면서도 용적률은 산입이 안 되니까 여기 2층, 3층까지 막 올리는 거죠. 그럼 뒤에 있는 건물들은 조망권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도 실제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만들기 위해서 뒤에다가 일부러 흙을 갖다 붓는 그런 행위까지 합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건폐율 용적률은 제가 뭐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 여기서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6번에 이제 주요 구조부라는 게 나오는데 다음 페이지에 건물에서 중요한 부분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6개지. 그래서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 틀, 주계단 이렇게 6가지. 내력벽이라는 건 그냥 칸막이 치는 벽이 아니겠죠. 하중을 떠받치는 벽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말 그대로 기둥. 그 다음에 바닥. 요 우리 바닥 없으면 어떻게 되죠?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라는 건 거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데 이게 보입니다. 보. 우리 한옥에서 대들보 할 때의 그 보자입니다. 보. 그 다음에 지붕틀이라는 건 지붕에 뭐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 기와를 얹겠죠. 기와를 얹는데 지붕을 덮기 위한 재료를 얹기 위해서는 이 틀이 필요하겠죠. 그걸 지붕틀 이렇게 보면 지붕틀. 그 다음에 뭐 주계단은 주계단. 뭐 옥의 계단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고 주계단. 이렇게. 그래서 요 6가지가 건물의 중요한 부분, 주요 구조부 이렇게 보면 주요 구조부.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뭐 나중에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철수랑 영희가 있습니다. 이 철수가 영희랑 맨날 내기를 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철수는 내기 바보니까 맨날 영희한테 지주? 이렇게.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뭐 이런 것들. 다음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들 제발 맞춰주세요 할 때 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나머지 내용들은 뭐 지금 굳이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5페이지 보시면은 14번에 건축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처음에 이 건축법을 어디다가 적용할지가 나오고 두 번째는 뭐 할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가 나옵니다. 뭐 할 때. 적용 행위. 해서 첫 번째가 건축법이니까 건축할 때 적용, 건축할 때.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에는 5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5가지. 그래서 그 5가지 행위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렇게 5가지를 건축법상 건축 이렇게 보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자, 기본적인 개념들만 한번 보죠. 신축은 말 그대로 원래 없었는데 만들어낸 거 이게 신축입니다. 증축은 원래 있는데 커지면 증축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높이, 층수가 늘어나면 증축. 그 다음에 개축은 원래 있는데 이 건물을 해체합니다. 해체. 하고 나서 이거 커지면 안 됩니다. 종전 규모 안에서. 즉 같거나 작게 지어야 됩니다. 종전 규모 안에서. 그 다음에 재축이라는 건 원래 있는데 이게 자연재해 등으로 멸실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마찬가지 종전 규모 안에서. 같거나 작게 짓는 거. 자, 그러면은 재축이랑 개축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개축이라는 건 이거 고칠 개자입니다. 고칠 개자. 한자로.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무너뜨리는 거죠. 해체. 하고 나서 새로 짓는 거. 근데 재축은 이거 다시 재자. 태풍으로 뭐 천재지변을 해서 건물이 어쩔 수 없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짓게 해주겠다라는 거. 재축. 그 다음에 이전이라는 건 건물의 주요 구조부.
주요구조부 방금 했죠? 내기 바보 지주? 얘네들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 안에서 위치를 옮기는 걸 이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원 건물 내력벽, 기둥 이런 거 해체 안 하고 건들지 않고 빠딱 들어가지고 같은 대지 안에서 위치를 살짝 옮기려고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건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건물들은 안 되겠죠. 조립식 건물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조립식 건물, 모듈형 주택 이런 것들. 그래서 요 5가지가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이다라는 거. 이렇게 뭐 나머지 좀 봐야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나중에 보시면 되고, 뭐 대수선 이런 게 나오죠. 그래서 건축법은 두 번째로 대수선 할 때 적용을 합니다. 당연히 뭐 고치는 거겠죠. 고치는 거. 그다음에 뭐 용도 변경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용도 변경. 그래서 그거는 우리는 저쪽에 허가 쪽에 나오는 것 같은데 용도 변경. 그러니까 아까 물레동 같은데 원래 공장이었죠.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거 사들여 가지고 음식점으로 바꿉니다. 이게 용도 변경입니다. 원래 공장으로 쓰던 건물을 요거 음식점으로 바꿀 때 허가 받는지 신고하는지 그게 용도 변경이라고. 실제로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시험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제 상가 건물 들어가는데 기존의 용도는 다른 거였는데 이 용도를 내가 하고 싶은 장사로 바꾸는 거죠. 이런 것들 중개할 때도 많이 쓰이겠죠. 이렇게 아파트 할 때는 솔직히 우리가 배우는 게 거의 안 씁니다. 말만 잘하면 됩니다. 아파트는 아는 사람 많고 말 잘하면 할 수 있는데 상가라든지 토지 같은 것들은 공법적 지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뭐 도로 이런 것도 됐고, 그다음에 면적 등에 관한 정리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에 보도록 하죠. 이게 실제 강의 가가지고. 그래서 자 이제 이거 입문 과정에서는 용어 정도 설명하는 거니까 10시에 끝나는 건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10시 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까지. 그래서 중간에 2번만 쉬겠습니다. 2번만. 저 오전에 4시간 하는 걸 저는 3시간 반에 끝내야 되니까 일단 저녁에는 10시 반까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건축법이랑 주택법은 실제 강의 가가지고 다 용어는 설명드릴 건데 11월, 12월 달에는 마찬가지로 아마 건축법, 주택법은 거의 못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1, 2월 달부터 하면 되니까 암기사항들은 뭐 너무 치중하지 않으셔도 되고 6주 정도 남았죠. 6주 정도 남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국계법 위주로 계속 국계법 위주로만 초반에는 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뒤에 나오는 개념들 이런 것들은 나중에 금방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다음 주부터는 미리 말씀드리는데 10시 반까지. 그래서 중간에 1시간 약간 넘게 할 거고 2번 정도 중간에는 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문 2시간 정도는 제가 이제 2주 정도는 공법에서 쓰는 용어들 대충 설명을 드린 거고 요렇게 흘러간다라는 거고 이제 실제 강의는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